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또 베이징이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저 기사에서 보시듯이 베이징이 믿을 수 없는 외국 기업의 그 블랙리스트를 맹길어 가지고 중국과 그 교역 또는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 이야기는 작년 5월부터 베이징에서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의 화웨이를 제재하니까 자 그럼 우리 또 애플 같은 미국에서 제재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중국이 생각해 보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중국이 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주춤했습니다. 근데 15개월 만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이제 중국이 블랙리스트 갖고 보복의 칼을 뺐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화웨이가 막 흠뻑 두드려 맞는데 저 화웨이 두드려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다음에 또 중국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이 있거든요. 텐센트의 틱톡, 위챗 같은 것도 제재하니까 그냥 분노가 폭발해갖고 대응 보복의 칼을 꺼낸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이에 베이징 관료들이 뭐 관계부처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애플, 페덱스 이렇게 구체적인 미국 기업 이름을 열고 하면은 또 자기들의 그 후폭풍이 들어오니까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블랙리스트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했고 첫 번째가 중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손상할 수 있는 기업, 외국 기업, 마켓 룰을 위반하는 기업. 근데 좀 웃기죠. 중국 같은 나라에서 어떤 게 마켓 룰의 기준입니까? 그 다음에 중국 기업과 계약 의무를 위반한 기업,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에 대해서 차별 조치를 한 기업이라는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외국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면 뭐 수출입은 물론 투자도 안 되고 그 회사 직원들은 뭐 중국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취업 허가도 안 되고 이제 입국도 제한하고 완전 쫓겨나겠다고 이제 강수를 뒀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정말 베이징이 하면 안 되는 악수 중에 악수예요. 지금 저런 정책을 치면요. 가뜩이나 그 짐 싸고 중국에서 떠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외국 기업을 아니 그냥 이 탈출을 중국 대탈출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그 통상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CEO, 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하고 만난 외국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흔히 신문에 보면 한국이 규제, 레귤레이션이 많아서 외국인 투자가 안 온다는데 그분들 얘기는 아니래요. 미국도 레귤레이션 엄청 많답니다. 뭐 환경, 안전, 뭐 자연보호 이런 쪽에서 많은데 문제는 레귤레이션이 트랜스페런트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투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자기들은 뭐 그런데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첫째, 법규를 애매모호하게 맹길어 놓고 지금 중국이 맹기는 식으로 뭐 안보를 위협, 뭐 중국 기업을 차별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맹길어 놓고 두 번째 현지국 관료가 그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행위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뭐 CEO가 술 먹다가 중국 공산당 욕하, 뭐 그것도 중국 당국에 걸리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고 막 그러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이나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근데 자기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이 제일 싫대요. uncertainty,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절실히 느낀 건데 이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국이 그거 발표하니까 잘 보시면 외국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외국 비즈니스맨이 두 번째 줄 이렇게 읽어보시면 highly politicized business environment,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유발된 이렇게 중국에 있는 비즈니스 엔바이러멘트가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엔바이러멘트가 아니고 그냥 뭐 정치적인 이념이 섞인 거라는
그 어떤 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조르고 비트케라고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입니다. 그 중국에 투자한 EU 국가들 기업인들이 모인 그 단체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는 규정 자체가 랭귀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plenty of room for discretionary action.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정부가 물고 얼마든지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할 수 있다고 그 우려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인들은 더 뭐 피곤하고 골치 아파 죽겠답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미국 기업인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게 상전이 둘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룰하고 이번에 중국 베이징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룰하고 그냥 컨플릭트, 클래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자기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국 선택하는 게 피곤하면 왜 중국에서 이 비즈니스 합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중국의 민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빗 섹터, 민간 부분한테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해라.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중국의 민간 기업들, 너희들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미국의 어떤 적대 세력과 싸우는데 맞서자. 여러분이 잘 유심히 보여드릴게. Chinese government 중심으로 단결하는 게 아니고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중국의 민간 기업이 뭉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승리하자. 그 다음에 적대 세력과 싸우는데 중국의 민간 기업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시 주석이 저렇게 말한 바로 전날 중국 정부의 정식 공문서로 명령적으로 모든 민간 기업이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민간 부분이 GDP 한 60%고 일자리는 오히려 국유 기업보다 많이 차지합니다. 90%는 민간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는데, 이거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어느 나라 정부고 민간 기업 보고 국가에 충성하라 그러면 이거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 걱정스러운 거는 모든 중국의 민간 기업 내에 공산당 조직을 더 빌드업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에 있는 민간 기업의 90% 이상의 기업 내에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중국은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A라는 중국의, 예를 들어서 애플 차이나가 있으면 거기에 애플 차이나 그 조직 속에 중국 공산당 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커밍스라고 세계적인 엔진 제조 회사가 충충이 있지 않습니까? 충충에 그 합작 투자를 하고 공장을 건설하는데 제가 가서 거기 CEO를 만나봤습니다. CEO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제가 그러면 노동자 문제가, 노조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노조는 없는데 이 커밍스 충칭 합작회사 내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 있고 공산당 위원장이 있답니다. 그 기업 내. 이 사람하고 모든 거를 협의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공장 만들고 뭐 하려고 그러고 중국 공산당, 기업 속에 있는 공산당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악수 중에 악수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해야 될 게, 왜 그러면 이 베이징이 이렇게 계속 정책적인 악수를 두고 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아주 잘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큰 기업이, 아주 큰 대기업이 중국에다 대규모 전자공장을 세우는데, 그냥 이렇게 중국 정부가 농민들이 농사 짓는 땅에다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저거 뭐 농민들 토지 수용하고 그러려면 뭐 한 3년, 4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은 2년 만에 공장을 가동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섬서성입니다. 성장이 It's okay. 그러면서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날 10시에 성정부 청사에 대회의실로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너희가 공장을 짓는데 애로사항을 다 갖고 오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10시에 가니까
큰 대회실에 딱 단상에 섬소성 성장이 앉아 있고 그 아래 수십 명 그 관련 부처 기관장이 앉아 있더래요. 뭐 경찰, 세무서장, 뭐 수도사업소장, 전력공사 사장 다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딱 단상에서 우리 기업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 세금관계 애로사항, 야 세무서장 이거 해결해. 그 다음에 공장 용수, 그러니까 이 수도관리 있어요, 너 이거 해결해. 그런 식으로 착착착 해갖고 진짜 예정대로 2달 만에 공장을 완성했고 가동했답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걸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상황이 확 바뀌어갖고 그나마 들어왔던 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려고 그러거든요. 탈중국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 정부 관리들이 노하우가 없고 아주 미숙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탈중국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탈중국화가 진행돼. 리쇼어링은 중국에 있던 기업이 본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니어쇼어링은 미국 갖고 멕시코로 가는 겁니다. 디쇼어링은 중국에 있던 기업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는 건데 벌써 미국 정부, 특히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주면서 일본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니혼 게이지아 신문에 보니까 1670건의 중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이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희망을 했답니다. 그다음 미국 기업도 이제 리쇼어링 하려고 그러고, 더 심각한 건 디쇼어링입니다. 지금 애플이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직간접 고용 효과를 따지면 480만 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5분의 1은 인도로 이전하겠다. 근데 아이팟 있지 않습니까? 아이팟 생산의 30%는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 심각하게 지금 탈중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베이징의 관료나 차이나의 엘리트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외신을 쭉 보면서 중국 상무부, 중국 정부가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Don't worry, 중국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식으로 심각한 탈중국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US Chamber of Commerce in Shanghai,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샹하이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모임입니다. 이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으름장을 놓지만 막상 중국에 온 미국 기업은 떠날 생각이 없다고 어떤 사태를 굉장히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럽의 큰 유통업체인데, 한국에 있는 유통업체에 제가 자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 CEO, 한국의 컨트리 매니저가 이 한국 유통시장에서 자기 회사를 키우겠다고 막 그러니까 포부가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수했어요. 본사에서 한국 문 닫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유럽 CEO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사전에 알았냐니까 자기 전혀 몰랐대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특히 베이징 관료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철수하느냐 마느냐는 캘리포니아 미국 본사에 있는 글로벌 매니저가 결정합니다.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중국에 진출한 컨트리 매니저, 중국의 법인장들은 전혀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게 중국 정부의 문제 심각성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차이나가 너무 이념의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덩샤오평이 개혁 개방을 할 때는 마오쩌둥식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이 스탈린주의를 따랐거든요. 이제 등소평이 포기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방세계가 개혁 개방을 지원해 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시 마오이즘으로 중국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방세계가 긴장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견제를 시작하는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베이징에서는 이념 엘리트하고, 이념을 중시하는 엘리트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밟고자 하는 엘리트 간의 권력 싸움에 의해서 중국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950년대에 대약질 운동을 하면서 모택동이 이끌었죠. 이념 유지죠. 이념 엘리트죠. 모택동 파는. 이 대약질 운동에 실패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초에 덩샤오핑, 유소기 등의 실용주의 엘리트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이념 엘리트 그룹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이후에 화국봉 4인방 역시 이념 엘리트들이 잡았는데 덩샤오핑의 실용 엘리트가 잡으면서 지금까지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쭉 끌어왔다가 지금 다시 파워의 중심이 이념 엘리트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저기 있는 중국의 엘리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리커창, 류어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저 두 사람은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엘리트입니다. 왕이 전형적인 이념 엘리트죠. 이런 사람들 간의 두 그룹 간의 파워 게임에서 지금 실용주의 엘리트가 이념 엘리트인데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시장 경제의 바탕을 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수에 악수를 계속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